자, 마이크 열렸고요. 카메라도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방송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냥 잠시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예, 오디오 체크도 좀 하고. 메이크업 하셨어요? 아니 이제 선크림만 좀 바르고 왔는데 오늘 이제 좀 과한데요. 이 눈이 좀 어떻게 되나요? 비치나요? 아니요. 예뻐요, 예뻐요. 원래는 하얗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얗지는 않은데 근데 오늘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충혈된 거예요. 네, 오늘 갑자기 충혈돼가지고 안약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안약이 흘리면 이렇게 번졌어요. 아 그래서 예, 흔적이에요. 안약이 이렇게 번지고 막 예. 그래가지고 닦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슬픈 일이 있었던 건 번져가지고. 아니고요. 아니 오늘 좀 이게 좀 재판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 재판에 그 조명이 좀 세요. 그렇다고 그쵸. 하고 막 이제 눈이 부시. 예, 눈이 좀 부시고. 애환이 있네요, 그것도. 그 하여튼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변호인들의 그런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보고 있으면은 오늘 재밌네요.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우리 김관사님 캐릭터 이런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저는. 예. 어디서 보셨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최 변호사께서도 그 몇 번 그 참관을 하신 거예요? 그 재판 횟수로 치자면? 세 번 적은 없는데 최소 한 15번 이상은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오늘 좀 장사 좀 되겠는데요? 우리 오연석 기자는 이따가 저기 본방송 시작하면 말 시킬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짧게 광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요. 조금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최 변호사님이나 우리 김 간사님은 한겨레에서 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예. 좀 더 열심히 저희가 광고를 해야겠습니다. 한겨레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켓 한입니다. 네, 달려라 한이 아니고요. 마켓 한이. 이게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뭐 그렇게 쳐다봅니까? 뭐 이번에 저 극장 개봉도 한 게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마케팅 적자되기. 자, 마켓한이 그냥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검증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온라인 사용이 제한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번으로 전화하시면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연휴 보내고 계신 분들 연휴 중에도 운영이 되니까 많이들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알뜰 쇼핑하시고 저희는 제작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겨레의 품격을 보여드리는 영상 광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큐. 네, 오케스트라 광고입니다. 체코 필하모닉의 공연이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28일에는 예술의 전당, 또 29일에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체코 필하모닉의 공연입니다. 지휘자 셔먼 비치코프가 이끌고 있고요. 올해 13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교과서에서 보셨죠?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민족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한 곡인데 이 곡을 서울에서 완곡을 연주하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그 체코 프라하에서만 완곡을 연주하는 걸로 유명한데 서울 공연이 있는 10월 28일이 체코의 독립기념일이라서 서울에서도 완곡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드보르작이나 차이코프스키 등의 여러 유명한 넘버들도 함께 공연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예매를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마무리하고요. 어때요? 저 광고가 좀 품격이 있죠? 오케스트라는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저 두 분 출연한 방송 보니까 흑염소 같은 거 팔던데. 다양하게 판매하시더라고요. 저희와 그렇죠. 무관하긴 하지만 예, 그렇더라고요. 무관하시죠. 네. 오연석 기자는 마켓하니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사본 적은 아직 이렇습니다. 사내 직원들이 안 사는 몰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 제작진은 산 적 있어요? 아이고. 자, 인터넷 쇼핑몰 마켓하니와 그리고 체코 필하모닉의 공연 다들 좀 응원해 주시고요. 자, 연휴에도 어김없이 방송되고 있는 뉴스다이브 본방송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와와 이런 것도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추석이 지나고 연휴를 즐기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점은 10월 2일로서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예, 라이브가 아니니까요. 댓글을 다셔도 저희가 전혀 반영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댓글창은 열려 있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루두루 후에라도 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보내고 계신 와중에도 뉴스 다이브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내란 재판 참관기.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또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직접 이 재판을 참관하신 분들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 방송 전에 짧게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다들 밝으신 분들이고요. 일단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세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전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뭐 그대로인데. 조금 더 경망스러워도 됩니다. 네,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하고 와주셨기 때문에 눈물에 번진 메이크업을 예, 오늘 저희가 원샷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결의 내부에서 또 한 분 오셨어요. 한결의 법조팀 오연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은 서로가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저랑 태일 간사님은 이제 다른 방송을 하면서 좀 친분이 생긴 케이스고요. 오연석 기자님은 이름은 정말 많이 들었고 아마 전화 인터뷰 같은 걸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물은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참여연대에서 권력감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부 기자시니까 많이 좀 컨택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서 뵌 적은 많지 않은데 뭐 전화 많이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권력감시 그 활동을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8년. 예. 그 참돌이 발행을 하는 데가 거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은 넘겼는데 예. 과거에 담당했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와요. 계속 보면서 회원가입하셨나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정말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군요. 저희 회원은 소중합니다. 오연석 기자는 입사 몇 년 차입니까? 저도 지금 8년 차입니다. 8년 차. 예. 네. 한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결에요? 예.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예,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승준 기자하고 잘 알아요? 잘 알죠. 예.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기자 초년생 때 팀장이셨던 선배인데요.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애정이 많으시고 그래요? 예. 사랑이 넘치는 선배입니다. 저희 뉴스다이브에 보이지 않는 실세입니다. 비선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저희는 혼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으니까. 예. 뉴스다이브의 혼문 이승준 기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봤습니다. 저분의 기자 정신이 있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시절에 그 5개 관이 꽂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집무실 주변에. 그렇죠. 예. 그 관을 당시 대통령실 출입이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가다가 이 풀숲이 있더래요.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다라고 뒤돌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기자입니다. 감이 좋으시네. 그런 기자예요. 아무튼 이승준 기자 얘기였고. 내란 재판 참관기가 저희 이제 추석 특집 뭐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그 재판이 진행된다는 건 듣지만 이걸 뭐 뉴스로 접하는 게 다라서 그냥 첫 질문은 이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실제로 보시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잘 되나요? 아니면 차이가 많습니까? 보통 이제 그 참관을 하고 있으면 앞에 이제 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럼 보통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그 나오지 않았을 시점부터는 처음에 이제 그 특검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공방하는 네, 그때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많이들 빠지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재판을 보시고 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기사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재판이 좀 장기화되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어쨌든 모니터링을 가서 직접 보고 어떤 분위기나 그 다음에 이제 글로 남기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 간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자분들이 처음에 보면 일단 기자석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기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리를 떠나세요. 뭐 기사 쓰시고 또 다른 거 하시느라 이제 가시는 예. 거죠. 그래서 남은 분들이 거의 없고 뭐 이제 저와 같은 단체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만 좀 남아 있는데, 근데 참 아쉬운 것이 거기에 증인들 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 증인분들이 나와서 가끔씩 이제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줘요. 막 이렇게 신문을 하고 그러면은 증인분들이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되게 절절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심정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네. 거기 증인으로 나오신 분은 대부분 내란에 동참했던 이제 명령을 그렇죠. 받고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예. 혹은 갔다가 이제 뭐 그런 진실을 보고 들었지만 어허.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뒤에 사실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목소리는 많이 예. 안 알려지는군요. 그런 것들이 잘 기사가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연석 기자는 2시간 있다 나갔습니까? 기자분 앞에서 그런 얘기한 게 좀 네. 죄송하네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 저희도 취재원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재판에 기자들이 없냐, 이거 다 기사화 안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얘기들인데, 근데 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저희가 다 공유는 하고 있고요. 기자들끼리는 요즘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더더욱이 기자들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재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아예 떨어진 거는 뭐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판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조금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은 피고인 윤석열일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재판장 쥐기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포인트죠. 네. 쥐기현 판사는 지금 뭐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 시기마다 휴대전화 교체했다든지 그 룸사롱 접대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냈던 일종의 뭐랄까요? 참 그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어찌됐건 우리가 뭐 룸사롱 접대부터 지금 그 몇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재판이 진행될 때 이 쥐기현 판사는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기현은 일단 그 룸사롱 의혹이 있기 전과 후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근데 일단은 시종 일관 무관심하고요, 재판에. 재판에 무관심해요? 재판장이? 네, 재판에 적극적이지 않고 방관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김용현 피고인 네.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가 한 번도 재판에서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 사실 재판장이 무게를 잡고 제지를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예. 좀 재판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재판부이고 심지어 이거 내란 재판인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증인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면 재판장이 궁금증이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질문을 증인에게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증인 신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심각합니다. 소극적이에요. 근데 소극적인 게 저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글자로 얘기하면 성의 없음. 네. 그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점심시간 칼같이 지키고요. 아하. 칼퇴합니다. 밥 때는 잘 지키나 봐요. 밥 잘 지키고요. 예, 2시간 다 꽉꽉 채워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칼퇴도 밥을 하고 2시간을 먹어요? 이제 12시에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재판 끝나고 2시까지? 2시까지 네. 예, 점심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밥 먹고 그리고 시작하는데 이제 6시쯤 되면 보통 이제 끝나고 네. 이제 재판 끝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지기현 판사 재판만 보지 않고 최근에 노상원이라던가 네네. 한덕수 이제 기소된 재판 예. 같이 가거든요. 어허. 그러면 다른 판사가 한단 말이에요. 예. 엄청 비교돼요, 진짜로. 지기현 판사하고. 어허. 다른 판사들은 이걸 하면서 질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검사나 변호사 측에서 이제 똑같은 그 질문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그 증인이 자꾸 막 말을 좀 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막 그럴 때 막 반복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노상원 재판의 판사 같은 경우는 딱 끼어들어가지고 증인 지금 이 질문이 반복되는 거는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해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질문을 이제 소송 지휘를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예, 합니다. 예. 이게 그렇게 하고 오늘도 제가 보고 왔는데 오늘 윤석열 재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근데 이번 주에 한덕수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한덕수 재판에서도 그 쇼츠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석을 안 해주면 재판 안 나오겠다는 얘기냐? 막 이렇게 그쵸. 물어보잖아요. 윤석열 재판. 아니요 그 한덕수 예, 윤석열 재판. 윤석열의 보석 청구. 보석 청구 네. 별개 재판. 특검에서 추가 기소했던 거 말고 뒤에 있었던 보석 신문에서. 맞아요. 예. 그렇게 막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판사가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로 질문을 전혀 안 하고 보고만 있어요. 구경꾼이에요. 부장판사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법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꽤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일반 사무적인 어떤 정리 같은 거, 뭐 이 증거는 뭐 그러니까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어디 가면 그 행사 같은 거 진행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좀 있더라고. 네. 그 저희 그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그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프닝하고 클로징만 하면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딱 있어요. 그겁니다. 네. 어. 맞아요. 그 중간에 진행되는 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우리 패널들이 알아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방송 많이 하신 분들하고 방송하면 편해요. 그 오현수 기자는 다른 재판들을 꼭 이 내란건이 아니더라도 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직영 판사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직위원 부장판사 캐릭터 자체가 워낙 독특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재판 진행이 다른 중앙지법 형사 부장판사들이랑은 좀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좀 재판장이 개입을 해도 될 부분에서 좀 약간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답답함을 가끔 직접 호소할 때도 있어요. 취재하면서 아니 부장님 이거는 좀 김용현 재판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변호인들이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뭐 전해 들은 내용들도 있고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직위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힘을 빼야 된다.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다 보면 이게 그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효연 그 변호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뭐 니들 뭐 제기할 수 있으면 제기해봐라. 뭐 재판장은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들이 뭐 저희가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그 재판장에 와서 거의 깽판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방청객에 와 있는 뭐 지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쳐요. 힘 뺀다고 한다고 예. 쳐요. 그럼 정상적인 소송 지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은 증인들에 대한 되게 인신모욕성 질문을 많이 해요. 김영은 그래요? 재판 그 변호인들이. 예. 그러니까 약간 거의 뭐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잘 알고서 이런. 그러니까 그때 명령을 받고 저항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이건 명령이 불법이다,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한 군인들이 나와서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뭐 당신이 뭐 그걸 그렇게 잘하냐,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공부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모욕적인 어떤 모욕적 그 상부에서 이미 법 검토 다 하고 내려온 건데 네가 뭔데 그걸 검토하냐, 막 이런 식의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변호사가요. 그러면 그런 건 사실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판사가 소송 지휘를 하면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건데. 당연하죠. 예. 해야죠. 예, 증인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직연 판사 표정 어때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혹시 정말 웃거나 그러진 않아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그 굉장히 뭐랄까요, 장난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벼워요 사람이. 네. 그리고 어쨌든 변호인들이 막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하면 제가 들은 말 중에 좀 약간 웃기고 충격받았던 거는 다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신데 왜 그 말 되게 많이 그러십니까?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입버릇처럼 해요. 판사가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걸 처음 봤죠. 자기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네. 해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말 되게 사석에서 많이 만나면 그냥 이게 뭐 그 야지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래서 뭐 이제 좀 달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연 판사의 소송 지휘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네. 예.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답답하죠. 그 중계가 허용이 됐잖아요 이번 최근에. 네. 이번에 처음으로 예. 그 중계가 허용되고 나서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녹화 중계예요. 예. 그게 이제 녹화 중계 우리는 하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오겠죠. 뭐 특정 예.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뭐 평소랑 다르다가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는 되게 포커페이스예요. 네, 안 변합니다. 표정이 그 스탠스가 변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뭐 화를 내거나 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페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헤어스타일 좀 다듬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머리 잘랐던데 자르지 않았어요 최근에. 머리 그건 정리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제. 중요한 정보예요. 네. 중계한다니까 이발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은. 그건 해야죠. 자, 재판 내용 이게 사실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유명한 문장이 되어버렸죠.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덕분입니다. 이 문장 다들 기억하실 텐데 좀 그냥 우리도 재판을 보지 않았어도 좀 인상적이었던 그 군인들이 있어서요. 대표적인 인물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던 조성현 대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일 텐데 최근에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 조성현 대령의 증언을 좀 거짓말로 몰아세우려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탄핵 재판부터 이 조성현은 이제 지시를 받았지만 그 지시를 본인 부하들한테 하라고 이제 다시 이행하라고 하지 않았고 소강대도 이제 건너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본인들이 국회에 가서 못 막았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 갔었더라도 뭐 군인한테 잡혀갔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탄핵 재판부터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이유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은 명백하게 이제 윗선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근데 본인은 그런 명령을 부하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니까 그게 부당한 지시였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진술이 만약에 뭐 입증이 되면 그거에다가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진실, 그 신빙성은 굉장히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조성현의 진술이 탄핵된다고 해서 뭐 내란이 성립이 안 되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란죄를 정말 사실 뭐 무죄로 받는 것은 거의 영에 수렴하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이 조성현의 진술이라도 탄핵을 해서 좀 어떤 뭐 이렇게 신빙성을 말하자면 힘을 좀 빼고 싶어서. 네, 힘을 좀 빼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김 간사님한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인상적인 군인들이 몇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뭐 김형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참 이 문장으로 써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인석열의 그 말을 따온 그렇죠. 거죠. 따온 거죠. 이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헌재에서라든지 발언들이 회자가 됐던 분들은 이제 뭐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혹시 재판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꼭 한 명을 찝으라면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장을 하셨던 권영환 대령 이분을 좀 뽑고 싶습니다. 권영환 대령. 이분이 이제 평소에 계엄의 매뉴얼 같은 걸 만들고, 계엄 과정이면 본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일입니다. 계엄 준비태세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엄의 실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도 계엄 과장이셨는데, 이제 이분은 그때 계엄을 터지고 나니까 이 계엄은 이건 불법이다. 이건 법적인 절차가 안 돼 있다. 법률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현장에서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그 가결을 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했잖아요. 그 가결되니까 바로 또 가셔가지고 이거 즉각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계속 사령관한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준호 소방사령관이 너는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막 타박을 줬다고 하죠.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박한수가. 이건 넌 일을 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느냐 막 이렇게 타박을 했다. 일머리가 없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계엄이 왜 불법이고 왜 절차가 말도 안 된지를 다 이제 완전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조목조목.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은 이걸 뒤집으려고 뭘 꺼내냐면은 요새 미군의 최신 교리에 비전시 계엄이라는 거 생긴 거 알고 있냐, 뭐 비정규전 이 생긴 거 알고 있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 전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의 주장은 전시가 아니어도 계엄할 수 있다 이걸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막 꺼내면서 네가 몰라서 그런다 이런 취지로 막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패턴 플레이 같네요. 패턴 플레이죠. 그렇게 하니까 권영환 대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분이 목소리가 되게 멋있어요. 중저음으로 딱 깔면서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다른 분이 좀 목소리 멋있는 분이 했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나가지고 아쉬운데 성우를 좀 섭외하고 싶은데 아니 그건 저는 이분이 진짜 그 한마디 딱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명백하잖아요. 교리가 개헌법을 초월할 수 그렇죠. 없다. 사실은 계엄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과정이라는 자리가 있을 정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 그쵸.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 했던 게 불법 계엄인 것이고, 맞아요. 그 불법 계엄에 이제 내란죄까지 더해져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인데, 오연서 기자는 혹시 이렇게 소개해줄 만한 그 증인이나 군인 없을까요? 이게 그 재판을 같이 보면 그 포인트도 같이 짚히나 봐요. 저도 권영환 대령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때 같이 나왔던 합참의 군인 이재식 준장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그 이재식 준장을 신문할 때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방적 조처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방적 뭐 호소형 계엄, 뭐죠? 뭐 경고성 계엄, 경고성 계엄 이런 것들을 헌재 재판 때부터 계속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네이밍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윤 전 대통령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은 없다. 예방적 계엄이란 말 들어봤죠?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도 그런 워딩은 계엄 실무 편람에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다시 또 자기가 발언을 했죠. 아유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다 군인들이.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가면서도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좀 윤석열 대통령 한 방 먹였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 그런. 정말 모르는 건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네요. 그 왜 저 이진우 사령관 수방사령관 그 운전해줬다는 그 중사 있잖아요. 이민수 중사. 이민수 중사. 그러니까 그날은 말 못했던 것들을 그쵸. 시간이 지나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수방사령관을 모시는 중사 이 계급 차이가 엄청나죠, 진짜. 엄청난 상태에서 훗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계엄을 다시 하면. 그러니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본인이 들었다라는 증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단 재판장 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참관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런 특정 인물들의 증언 말고라도 12월 3일 날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벌어졌던 무언가는 없습니까? 그 보니까 방첩사의 그 대공수사단 최모 소령 나와가지고 뭐 군인들 회식했고 만취 상태에서 최근에 나온 뭐 정신 체포를 위해서 뭐 출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뭐 몰랐던 정황들 혹시 있는 거 없어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사 그분. 네, 이제 재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거죠. 그런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을 전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한테 뭐 승진 시켜준다는데 그런 거 혹시 생각하고 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변호인들이 얍삽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저는 김영건 방첩 부대장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곽정근 특전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서로 이제 통화한 내용을 얼핏 이렇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 곽정근이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나서 조금 더 경직되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뭐 단전이라도 할 수 없냐, 뭐 태의자권 쓸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명령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가 이제 재판장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다 미쳤구나 다 수사 대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게 이제 메모가 이렇게 공개가 됐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내부에서도 참 힘든 군인들 참 많았겠다는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메모라는 게 그 사람 심정인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감봉권 띠지 관련해서 그 수사관들 뭐 다 그렇게 비읍시 적었던 거 있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허투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낙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정서가 담겨 있다. 거기다는 거짓말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거기 거짓말 쓰는 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작가라고 봐요. 그렇죠.
자, 김용현 재판은 다른 얘기보다 그러니까 김용현이란 피고인 말고요. 그 변호인들과 그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예요? 법정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 변호사요? 변호사 말고 그 왜 뭐 지지자라고 해야 지지자들- 네네 지지자들 많습니다. 지지자예요, 그냥 네, 단순히? 지지자들이에요. 어떤 특정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거까지는 와서 뭐해요, 그 모르겠는데, 사람들? 근데 보통 오시면은 한쪽에 모여서 앉아요. 음. 그 방청석의 그 좌측 뒤편에 이제 모여서 좌측 앉아 뒤편? 계시고, 예. 항상 이제 그쪽에 앉아 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약간 되게 추임새를 넣어요. 재판 중간 중간에. 추임새를. 예, 추임새를 넣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이제 김영현 변호사분들의 주된 전략은 계엄을 할 만했다. 어허. 선관위에 실제로 부정선거 예, 이제 예. 의혹이 있었다는 걸 막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선관위가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거 알고 있었느냐,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뒤에서 막 되게 놀란 척하면서 막 이런 막 이런 소리를 진짜 막 넣어요. 방청객을 방청, 하는구나. 네. 아, 진짜 그렇게 해요. 오, 진짜 뭐 그런가?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추임새라 그래서 뭐 얘기하면 옳지 뭐 이런 거 있죠. 가끔 그런 거 해요. 아, 그런 것도 예, 그런 막 것도 해요. 하고. 네. 법정에서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제지하지 않아요. 네. 판사가? 제지하지 않아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자꾸 눈이 자꾸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그래요. 약간 좀 분노의 눈물로 이제 봐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아. 조명이 좀 세네요. 좋은 네. 캐릭터예요. 악수 한번 합시다. 나 진짜 좋은 캐릭터. 마음에 들어. 예, 좋습니다. 또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좀 심각하게 봤던 건데 네. 선관위에 침투했던 그 이제 정보사 소령들 네.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선관위 침투했던 정보사 소령들은 그냥 어떤 한 부대를 보낸 게 아니라 다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전라도 사람 빼고 막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명단 얘기들이 추렸다는 다 거 있었죠. 아니에요? 예. 이분들 증언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려요. 보면은 이분들은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런 걸 뭐 부당하다는 걸 생각을 안 했고 당연히 명령이 왔으면 군인들은 해야 되고 예. 막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그 선관위를 침투하려고 갔으면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고 다 이제 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박수를 쳐줘요 증인들이, 그 방청객들이. 예,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가 보죠.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그때 침투했던 군인들이 진짜 뭐 구국에 뭐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엄군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박수 치고 막. 아이 참. 심지어 웃겼던 거는 그때는 차폐막이 쳐져 있었어요. 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차폐막 때문에. 네네. 목소리만 듣는 건데도 그 목소리 듣고 퇴장하는 증인 들으라고 뒤에서 막 박수 치고 막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얘기 좀 해보죠. 그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네. 이분은 뭐 여러 이력들이 있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예전에 네. 뭐 정광훈 씨하고 같이 연단에도 섰던 인물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변호인으로 이 사람이 선임됐다는 것부터가 좀 의아했었는데 맞아요. 어때요 법정에서는? 그 이하상하고 유승수 변호사가 예. 자유서울에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그 이제 법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됐기도 했었고 뭐 3명 이상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간 근데 이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이제 본인의 편인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고 이제 뭐 그 사람들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말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여서 저는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저도 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도. 네, 좀 그렇죠. 저 피아노 칠 때 도레 다음에 치는 거 있죠? 그거 친 거예요. 하여간 진짜 예. 근데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떠오를 정도로 그냥 정말 꼬투리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지고 아마 뭐 한겨레에서도 분명히 아셨겠지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오늘은 또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한겨레가 아니라 아마 JTBC사에서 뭐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오후 재판 시작할 때 그 직위원한테 JTBC, 한겨레, MBC 같은 황색 언론, 인민 언론은 여기에 재판 방청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인민 언론이란 말. 인민 언론이라는 점 진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복장이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재판정에서 근데 할 수 그런 있을 정도. 단어와 발언을 하면 네. 일반적인 재판정에서 그 소송 지휘를 정상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다면
통용되는 수준인가요? 그 정도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아니다. 그렇죠. 절대. 물론 근데 이제 그때도 직위원도 이거는 이 재판장에서 항의할 문제는 아니고 뭐 언론사에 문제 제기를 하셔라. 뭐 이 정도로는 이제 제지를 하긴 했는데. 약간 맥락이 다르구나 그거. 네, 나한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저희 가서 얘기하라 네,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막 문제 삼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 이하상 유승수라는 변호사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당연히 이잖아요. 보겠죠. 네. 신념 거의 확신을 갖고 네. 있는 그 거. 예전에 저 유승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왜 부정선거 그거 없다고 선관위에서 막 뭐랄까 일종의 쇼케이스 같은 거 할 때 와서 막 이상한 시비 엄청 걸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있었군요. 이게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부정선거 완전 전문가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는 변론이잖아요. 그러면 네. 법의 어떤 뭐랄까 법적인 변호사니까 법적인 지식은 있겠지만 어떻게 통상의 변론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놀랍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김용현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 그건, 사람들의 나의 목적이 피고인을 달라요. 위해서 하는 변론이 아니라 네. 맞아요. 혹시 이 사람들 나중에 출마할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이란 게 그럴 기세 아닌가요?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법정을 그렇게 정치적인 호소회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서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오 기자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변호사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향은 있을 수 있으나 네.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그 어떤 일종의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범위를 완전 벗어나요? 범위를 완전 벗어났다고 느꼈던 가장 클라이맥스가 다들 그 재판을 여기 두 분 다 들어가셨을 텐데 그 추가로 구속한다고 했을 때 신문기일이 있었어요. 예, 6월 달쯤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예. 그때 막 그 기사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합니다. 뭐 맞아요. 간이기가 결정하면 또 기피 신청할게요. 예. 간이기가 결정하면 그때가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때 어떻게 변론을 했었나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 뭐 우리가 하는 게 소송 지연이야? 재판부를 향해서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이런 발언을 하고 재판정에서? 네, 재판장한테 일개 판사잖아요. 일개 판사가 왜 우리의 그 변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지적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재판장한테 막 사태질도 하면서 변론했는데 그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고인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을 할 재판장인데 수임료를 안 주나? 그 생각을 좀 진지하게 했어요. 네.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용현이면 네. 쟤도 뭐 하나 싶을 것 같은데. 옆에 그냥 보고 있어요. 예. 이상하네. 완전 이상하네 진짜. 왜냐하면 이하상, 유승수 이 변호사들의 그 전 이력을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변론을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대나 연단위에서 했던 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차별을 유도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맞아요. 굉장히 그건 불편한 얘기들이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에서 네, 판사에게 맞습니다. 했던 발언이 그 정도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변론 차이를 보면은 이 윤석열 쪽 변호인하고 김용현 쪽 변호인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예.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그래도 법리에 기반해서 방어 전술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내단 우두머리잖아요. 네. 내단 우두머리는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우두머리. 그래서 이제 이쪽의 전략은 국헌을 이제 물러날 목적이 아니었다. 그럼 그게 뭐 경고성 겸 얘기하니까 그것 그렇지. 그럼 때문이죠. 뭐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우두머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에서 뭐 상관의 명령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군인들의 상고는 내가 건 아니다.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뭐. 군인들의 상관은 김용현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군의 우두머리는 김용현이다. 김용현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 통수권자는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서 김용현 입장에서 무죄 받고 싶으면은 네.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죄 받고 싶으면 난 지시를 받았다. 네. 아.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다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김용현이. 네. 내가 다 변호인들도 그 취지로 얘기를 합니까? 그 취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무죄 받을 생각이 내가 없고 내란을 일으켰어 이거네. 그러니까 주군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군을 보호하면서 내가 했다. 사실 이런 건 태조왕건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충직이죠, 본인이 목소리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 어.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이제 얘기하고 했겠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쪽의 아이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극우의 아이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편지도 막 쓰고 막 지지자들한테 저희 친필 진짜 편지 막 쓰고.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이거 짧게 이 노상원 재판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비공개죠 지금. 아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그 5월쯤에였나 어쨌든 재판 초기에 예. 계속 이제 비공개를 하길래 그 비공개의 그 사유도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그 증인 소속 그 기관에서 이제 뭐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직위원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참여연대하고 민변하고 같이 또 재판장 들어가서 비공개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손들고 의견서 제출하겠다라고 예. 하고 기자회견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풀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공개 재판을 그러면 전환이 노상원 재판이 지금 공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노상원- 네. 그러니까 김용현과 같이 하는 같이 노상원 하는. 재판이 있어요. 그거는 5월 달부터 공개되기 공개됐고. 시작했고 그리고 노상원은 재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 2달 됐는데 시작한 지 한 아니 달인가 그러니까 난 됐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직 정보사령관 아니에요? 전직 정보사령관. 현직은 저기 뭐였지? 문상호 사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이 무속인 아닙니까? 무속인이죠. 예. 예. 그러니까 무속인 재판에 군사 기밀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이 증인. 정보사령부 소속이 나오니까 그냥 현직 정보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초기에는 다 비공개를 때렸던 거죠.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직연 판사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정보자만 들어가도 다 비공개. 네. 맞아요. 뭐 증인이 그렇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이미 나온 사람들이 다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국회 청문회 다 나오고. 비다나 씨도 여기 나왔었나요?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문상호 사령관이나 이모 까먹었네. 아 미안합니다. 예. 예. 뭐 이제 그 문상호 사령관이나 아니면 뭐 이제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그럼 이런 사람들. 노상원의 기본 취지는 뭐예요? 그 자기가 지금 어떻게 그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상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분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종범이다. 메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상호가 우리가 흔히 내란의 기획자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이라든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뭐 체포라든지 뭐 수거 처리 그 소위 말하는 노상원 수첩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수첩은 일단 기소가 안 되었어요. 네, 아직 안 수첩의 됐어요. 내용은. 외환죄에 관련된 건 기소가 안 됐어요. 외환은 아직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재판에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럼 그 롯데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도 이제 되는 건데 응.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상원의 입장은 나는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의 네. 지시로 한 거다. 네. 김용현의 지시로 롯데리아에서 현역 장교들을 불러서 제일 처음 나는 뭐, 김용현 시킨 대로 한 거다. 제일 처음에 네. 커피부터 마셨나 콜라부터 마셨나 그랬죠? 아마? 일단 네. 카페를 먼저 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제 롯데리아를 가서 그게 이제 먹었죠.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 얘기는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난 그렇게 궁금한데. 아 지금 그러네요. 근데 아마 네. 카드로 했으면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그럼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주요 포스트를 보자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렇게 될 텐데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계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게 기본적인 주장인 네. 거죠. 네. 네. 그럼 김용현은 뭐예요? 김용현은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이 스탠스예요. 네. 부정선거는 이거는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 당시 계엄도 선관위가 합당했다. 네. 부정선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침탈한다든지 계엄을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이었다. 네. 그 그리고 스탠스를 그것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앞으로. 왜냐면 이제 아직 주요 피고인들이 서로 같이 앉아서 그 대질 신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 노상원은 어찌됐건 나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한 거다. 지시를 받고 했다. 노상원이 지금 재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예. 이제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이제 개인정보보호 위반 본인이 유출시킨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니면 누굴 시켰거나 예, 예. 근데 본인은 그냥 자기 받기만 했다. 그거 갖고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지난 몇 달간 쌓인 공판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느리게 지금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일단은 추가기를 좀 잡기는 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사법개혁 얘기 나오면서 약간 모르게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경찰, 그 조지호, 김봉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지기현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증인들이 좀 정리가 되면 병합이 될 거고
그러면 조금 속도를 붙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구속 기간인 거죠. 그렇죠. 네,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해야죠. 연말 전에 뭐 심리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 직위원 판사가 했었는데 했었죠.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심리는 이제 그 날짜를 맞추겠다고 몇 번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그걸 맞추려고 이제 계속 추가기를 잡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리가 언제 끝나냐가 아니고 선고가 언제 되느냐예요. 예. 근데 12월에 이제 중순에 다 심리가 끝나는데 그 아까 이제 구속 만료가 이거 정말 짜증나는 포인트는 김용현 구속 만료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이에요. 그 전에 이제 유죄 선고를 내지 않으면 성탄절에 풀려나는 거예요, 김용현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성탄절 특사가 성탄절 특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12월 중순에 끝나는데 원래 법에는 그날 바로 선고하거나 아니면 2주 내에 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위원 판사가 언제 선고하겠다는 걸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날 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향으로 보면 추석도 쉬고 그러니까요. 여름 휴정이 다 쉬었고요. 네. 오연서 기자는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재판 진행되는 것들, 네. 뭐 국민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건 다 대부분 비슷한 거니까 네. 뭐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야 저는, 된다?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건강 상태가 재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거는 이미 중계를 봤죠. 통해서 다 확인이 네. 됐고 지금 재판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김용현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재판도 그렇고 어느 때 변호인들이 이 발작 버튼이 눌리냐면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때거든요. 예. 증인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순간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변론을 해야 내란이 아니었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변론을 안 하고 부정선거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이렇게 변론을 해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일례로 최근에 그 올해 한 4월 달쯤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맞죠? 여인영 사령관한테 그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던 부하가 나왔는데 맞아. 이 부하를 신문을 하면서 계속 김계리 변호사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김숙희 아느냐고 북한 해킹한 어떻게 이 부정선거 실체가 있는데 너는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나와서 이 변론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로 이 진행이 되는 이 재판이 빨리 이렇게 소모적으로 진행돼서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변론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부정선거의 여부를 또 한 번 다퉈보자. 그렇게 또 시간을 끄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끌다 보면 아까 얘기한 뭐 크리스마스도 지날 거고 1월 18일도 지날 거고 그거 노리는 거죠. 그들이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네.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추석 특집으로 내란 재판 참관기를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할 얘기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더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의 개인적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원고에 없는 내용들도 제법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잘 받아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세 분하고 이렇게 첫 거래 텄다고 생각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매우 저희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매우 감사하죠. 한 명만 대답을 안 하네요. 감사해요. 두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내란 재판은 당분간 이어질 테니까 저희가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두 분께는 뭐 취재차 전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출연을 좀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끝났어. 정리해. 뭐 그리고 도장 같은 걸 찍어. 변호사잖아. 인감을 받아. 아니 서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석 특집 뉴스다이브 이번 시간은 저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던 그 END End Initiative 관련된 이야기 등등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외교 관련된 이슈나 뭐 얘기를 하면 전문가를 늘 찾는데 참 좋습니다. 한겨레 안에 이분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길윤영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섭외에 큰 공을 안 들였습니다. 네. 예. 저 뭐 저렴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르면 네. 예, 천만다행입니다.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뭐 그렇죠. 정치적 네. 관심사도 있고 뭐 여러 내란 관련된 특검의 수사라든지 뭐 재판 얘기 네.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미국과의 관세를 빼놓고는
뭐 그렇죠. 나머지 경제 상황을 네.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문제가 지금 뭐 우리가 놓여 있는 뭐 가장 큰 문제고 음흠. 이게 뭐 굉장히 그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진짜 뭐 약간 뭐 암 환자들 많이 계시죠. 암이 걸릴 것 같아요. 암이 너무 그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워가지고 아하.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뭐 피곤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옛날에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40년 전에 일본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음. 네,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이제 쭉 그 뭐 쭉 나가고 지금 잃어버린 30년으로 네.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요 산을 잘 못 넘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드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걱정입니다. 네. 사실은 그 일반 뉴스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다 보면 아 트럼프 참 이상하다. 그렇죠. 뭐 하냐 네. 저희는 뭐 음. 깡패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쓱쓱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네. 그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걱정과 우려 네, 네.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7월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네, 3,500억 불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고 네. 네, 뭐 1,500억 불은 또 이제 기업 단위에서 또 진행되는 그렇죠. 것들이 네, 네,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마무리가 네.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최근 한 얘기 보면 뭐 이거 선불이다. 네, 네. 그걸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 이게 뭐랄까 음. 부활을 끓게 한다는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판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설명이 크게 3번 있었어요. 예. 한 번이 말씀하셨듯이 7월 30일에 이게 그 버벌리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네. 7월 30일에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랬었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번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관세 합의 관련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청와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3명의 실장 그 중에서 김용범 실장이 8월 26일 날 했던 설명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2일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이 설명이 있는데요. 이 네. 세 개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7월 31일에 첫 번째 설명은 그 3,500억 달러다. 여기까지는 됐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아니 3,500억 달러에서도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하나는 마스가, 마스가가 1,500달러고 나머지가 2,000억 달러다. 근데 1,500달러 그 마스가 부분에서는 조선업이고 우리가 조선업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도로 할 수가 있다. 예. 1,500억 달러다. 그럼 우리 미국한테도 좋고 우리 조선업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마스가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한테 던져주는 돈은 2,000억 달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2,000억 달러도 이게 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 펀드라고 이야기하면은 직접 내 돈이 그 현금으로 나가는 어떤 직접 투자는 한 5%. 근데 일본은 그때 1%나 2%라고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8월 26일에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 그 좀 상황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서 법적 어떤 그 바인딩 파워, 어떤 구속력이 없는 MOU를 쓰려고 했는데 그걸 못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썼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거다. 그렇죠. 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신과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고, 그래서 2,0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마스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 돈이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로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아마 미국이 마스가 이런 거 필요 없고 3,500억 달러를 통으로 그냥 우리한테 다 달라. 현금으로 꽂아라. 현금으로 꽂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9월 4일에 일본이 미국과 이제 그 어떤 방금 얘기했던 그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문서화하죠. 문서화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그 미국이랑 일본이 만든
그 MOU를 읽어봤어요. 이제 음. A4란 한 7장 됩니다. 근데 뭐 10여 장까지 있는데 네.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걔는 5,500억 달러서 예. 이거를 투자처를 결정하는 거는 트럼프다. 내 투자처 결정. 예. 내 맘대로 한다. 트럼프가 이거를 뭐 일본 국민들의 어떤 피와 땀 아닙니까 돈이라는 예. 게 내가 맘대로 그냥 저 뭐 얘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1,000km 정도 되는 그거 만들어봐 뭐 이런 쓸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정한다. 두 번째 그 돈은 그 트럼프 임기 내 그러니까 2029년 1월 19일까지 임기 내에 이거를 다 수시로 from time to tim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시로 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다 돈 꼽아 그러면은 45 영업일, 네. 45 영업일 내에 꼽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게 요 합의의 17항을 보면은 투자가 실패해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대로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대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때 러트닉 또 상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국엔 니네들한테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없다, 유연성이 없다. 니네 이거 받아야 된다. 받든지 아니 25% 관세 내든지 이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 정말 그 3,500억 달러라는 게 우리 1년 예산에 한 70% 정도 되는 돈인데 우리 애들 밥 굶는 애들도 있고 정말 그런 돈을 이 돈을 쟤네들한테 그렇게 그 돈을 그대로 줘가지고 막 허비하고 아무런 책임도 못 묻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에서 우리가 현타가 온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미국이 일본이랑 했던 그 계약의 조건 그걸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다. 러트닉 장관이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니네들은 양자택일밖에 없다. 일본과 같은 식으로 받거나 아니면 관세 25%. 네. 자,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고 정리가 되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같이 등장했던 표현이 통화 스와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럼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예. 이제 미국의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죠. 기축 통화고 그 기축 통화만큼은 아니지만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준 기축 통화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경제 규모에 따라서 가장 큰 EU가 쓰는 유로하고 일본이 쓰면 일본 N 예. 그리고 이제 어디죠? 영국의 파운드 예. 이 정도가 이제 기축 통화입니다.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통화 수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정수가 틀리면은 5,500억 달러 없다 그러면은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N에 막 찍어요. 그래서 그냥 N에 줘버리면 막 된다. 찍어가지고 야 바꿔줘 그러면은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이니까 돈을 그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외환 시장에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어쨌든 뭐 준 기축 통화국이니까 외환위기 발생할 이유도 없고 거기는 외환 보유고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예. 일본이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순 채권국입니다. 그렇죠. 돈 엄청 많고 특히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네, 있으니까. 지금은 예. 경제가 좀 어렵지만 그 나라가 어쨌든 한 3-40년 동안 세계 경제 60년대 말부터 2위였지 않습니까? 축척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좀 믿는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기네도 돈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이랑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갈등을 70년대 80년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인딩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 안 되면은 시간 끌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리스크가 그렇게 따라가기엔 너무 크고 우리는 돈이 4천억 외환보유고 정도밖에 없고 우리는 통화 수합을 원화에 대해서 미국이 해줄 것인가? 우리가 요구는 하겠지만 글쎄요, 좀 그렇게 해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화 수업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럼 우리 원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원을 일반적으로 준기축 통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이것도 생각해보면 미국이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 25% 관세 물고 차라리 국내 기업들 보조하자
뭐 이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또 리스크가 큰 게 그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 관세들이 또 있잖아요. 먼저 뭐 얼마 전에 뭐 의약품에 대해서도 하고 뭐 목재에 대해서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도 하고 반도체가 아마 나올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야말로 우리 경제의 어떤 반도체 자동차가 우리 경제의 심장인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 7월 말에 합의를 했을 때는 미국이 얼마를 관세를 때릴지는 모르겠으나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뭐 15% 정도면 우리도 15% 맞는다라고 이제 그 리스크가 이제 제거가 된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 그게 그 안전장치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이제 트럼프 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뭐 한국 25%였지. 근데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뭐 인도나 뭐 브라질한테 하는 거 봅시다. 50%를 갑자기 때려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주한미군 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시바하고 협정할 때도 그 보는 데서 이제 발표하는 날 그날 사인펜으로 그어버리고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뭐 어떻게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25% 받자. 그냥 그래서 우리 나름 거기 뭐 현대자동차를 우리가 뭐 수입 뭐 수출 다변화하고 거기 좀 지원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 조건 안에서 그런 걸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그 전체적인 조건을 바꿔버리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거야말로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그 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엄청나게 뭐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연구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결정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약간 보수적이고 좀 저는 약간 새가슴이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 좀 조건을 맞춰서 좀 그나마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근데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그 했는데요. 그 오늘 그 조현 장관이 그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거는 조선 가치 위인할 수 있는 걸 따로 떼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거는 우리가 좀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마스가를 부활을 하자. 3,500 트럼프 단순하잖아요. 3,500억 달러는 이 사람이 좀 뭐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흔들기는 좀 쉽지 않아. 그러면은 1,500억 마스가를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럼 2,000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5,500억이고 우리가 그럼 2,000억이면은 경제 규모로 봐도 우리 한 2.5배 정도 되는 게 대충 맞고 이 정도 선에서 정부가 좀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추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좀 해보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완전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시 뭐 몰라 그냥 배째 버리면은 보통 배째자고 하면 자기 배가 째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뭐 신속하게 진행하게 돼서 연내에 마무리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 그 변수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관세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우리 25%를 매겼다가 지금 15% 내려간 거. 그거는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연방 대법원이 다 트럼프 편이고 보수가 이제 9분 중에서 6분인데 그거를 기대고 한번 더 버텨보자. 뭐 일리는 있는 주장인데 그거는 그렇다고 뭐 이건 하나의 상호 관세만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한테 정말 아픈 거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품목 관세잖아요. 그거는 뭐 무역 확장법 232조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트럼프는 만약에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품목 관세를 무기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또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지금 마스가 뭐 이런 정도밖에 없고 미국은 너무나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이른바 뭐 친일파로 알려져 있고 뭐 토착외구를 대표하는 여러 기자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댓글들 보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일본이 앞서가지고 9월 4일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엄청 말도 안 되는 그 메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지금 뭐
3자 변제 얘기도 안 하고 좀 일본이랑 잘해보자고 하는 거는 예. 그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서로 허심탄회하게 좀 상의도 하고 좀 택도 좀 짜가면서 좀 해보자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해버리는 거니까 참 일본이랑 협력은 저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참 헬프가 안 요원한, 된다. 네. 헬프가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네. 이번에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네 고이즈미도 그렇고 네네 그 다카이치라고 다카이치 사나의 네, 그 네. 여성 정치인도 그렇고 참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그래서 참 일본이랑은 뭐 협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정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외워야 되는데 일본 협력 외워야 되는데 아니 그 답이 참 없어요. 오늘 네, 저 네. 방송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본인이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다는 부분이. 네네 알죠. 예, 아무튼 우리 네. 김일영 위원이 또 본인의 소신껏 관련된 분석을 하시고 기사들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판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뭐 각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는 말이죠. 네, 지금 이제 각종 정보들과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자기 맘대로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관련해서 뭐 아예 그냥 미국하고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오버플레이를 삼가해야 한다. 네.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어떤 뭐 이렇게 막 25% 그냥 맞고 가자. 미국이 뭐 언제까지 우리 동맹이냐라고 얘기를 어떤 뭐 일반 서생이나 어떤 그 뭐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어쨌든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한 뭐 80% 이상, 90% 이상에 가야지 정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한 반반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5천만 공동체를 이끌고 거기다 모험을 거는 게 그게 이제 맞는 의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좀 예. 보수적인 편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여기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이른바 여러 뭐 의원님들께서 뭐 트럼프 얘기에 대해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정부는 어쨌든 간에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뭐 초안지에도 나오는 고사지만 뭐 한신이 그 동네에 있는 그 달건이의 가리기 밑을 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거를 견디는 게 또 외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거를 견디고 치우고 참아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나 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지만 위성락 저기 대사 같은 그런 동맹파의 어떤 그분은 어쨌든 간에 안보실장으로서 뭐 우리 그 외교 정책의 어떤 사령탑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도 뭐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국난에 있는 상황일수록 뭐 여러 의견은 있지만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우리가 뭐 의견을 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국내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이라도 뭐 그 정부가 협상하는데 그 어떤 그 좀 그래도 협상력을 키우는 요인이 좀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네. 말씀 중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버리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 네네. 뭐 외교 통일 라인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뭐 자주파, 동맹파, 네네. 갈등이 있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갈등이 지금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예. 이게 동맹파나 자주파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근데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 외교라는 거는 뭐 쭉 이렇게 뭐 왔던 게 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미국 말 잘 듣고 그 옆에 있는 일본이랑 잘 지내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국의 외교가 2000년대까지 뭐 한 거의 한 5, 60년 그렇게 해왔던 얘기인데 그 DJ라는 분은 완전히 특별한 분이셨고 예. 그분은 뭐 여외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시민 학생운동이라든가 시민 사회라든가의 어떤 그 열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그 한반도 우리가 균형자라는 역할을 하고 뭐 남북 관계를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른바 자주파고
무슨 소리 하냐. 야, 안 돼.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이 어쨌든 중요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의 어떤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동맹파죠. 근데 두 분 다 이제 둘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예. 이게 균형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라인을 보면은 유성락 대사님이 그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 동맹파 자주파 어떤 갈등의 핵심에 있었던 그때 북미 그렇죠. 국장을 했던 그 유성락 대사가 지금 그 이제 그 안보실장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이재명 정부라든지 문재인 어떤 노무현 정부 이 어떤 진보 정권은 원래 자주파가 이거를 핵심을 쥐고 이제 막 그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뭐 이종석 장관이라든지 뭐 그때 그래야 뭐 되는데 정세현 장관도 그렇고요. 어떻게 정권을 뺏어 왔는데 갑자기 동맹파가 이제 그 안보 외교 정책을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주파 입장에서는 뭐지? 약간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목소리를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이 어떤 정동영 장관이죠. 네, 통일부에서 예. 또 지금 북한이랑 관계가 이렇게 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갈등이 좀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남북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파가 우리가 뭐 또 전자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든지 그런 문제는 당연히 저는 그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좋든 싫든 미국 이런 입장에서 이제 위성락 여기 실장이 하는 어떤 그런 오소독스한 그런 외교도 좀 필요한 거니까 이게 잘 좀 조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어떻게 잘 섞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느냐. 네네. 예, 그 이야기가 또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아쉽네요. 오늘 제가 이제 특집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뉴스다이브가 내용이 참 알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네.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저희가 끝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죠. 그 지난번에 이재명 엔딩성, 대통령이 네네. 유엔에 가서 그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내용 중에 그 독특한 조어가 하나 등장했었죠. 네네네. END, End Initiative라는 표현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게 결국은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구상은 사실 고육책이죠, 고육책. 예, 워낙에 지금 북한이 사실상의 어떤 그 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그 톰 크루즈 나오는 거가 뭐죠?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보니까 북한이 나오던데, 그거 다 이제 뭐 북한은 핵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핵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뭐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아는 거니까. 거고.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강력한 언어로 얼마 전 지난달 21일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또 연기를 해주시네. 죄송합니다. 톤이 예. 있고 그냥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식으로 무조건 한미일 압력 할 거냐? 안 되잖아요. 뒷문이 다 러시아가 열려가지고 이제 제재가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어쨌든가 가만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 비핵화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쟤네가 안 그래도 매일 핵물질을 생산해서 핵탄두를 늘려갈 텐데 어쨌든 그거라도 좀 멈춰야 되겠다. 핵 활동이라도 멈춰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동결을 시작으로 하는 3단계론이고 그리고 비핵화를 안 하면은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이미 다 지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엔드라고 해서 교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신뢰도 좀 쌓고 관계 정상화도 하고 그래서 결국 비핵화로 가겠다는 건데 고육책이고 요거를 내놓은 사람들도 이게 뭐 정말 정말 최선의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이제 그 핵 어떤 능력을 갖게 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전략적 승리라고 할 수 있고 또 뒷문까지 열렸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북한의 입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저기 보수에서 주장하듯이 뭐 한미일 압력으로 그거야말로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이제 뭐 글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근데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럼 뭐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핵 확산을 막아온 일본의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과 이제 배치되니까 트럼프가 그 한국 해줘 이러면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럴 가능성까지는 없고 사실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거를 고육책이죠. 예. 그 왜 어찌됐건 END의 E가 익스체인지 이제 교류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문을 열려면 이게 만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북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뭐 두 국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적대적 두 국가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이게 뭔가 개선되거나 뭐 이렇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상대가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쟤는 정말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생각이구나. 적어도 당분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들이대면은 그거야말로 스토킹이잖아요. 근데 뭐 남녀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트럼프가 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미국과의 대화에는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트럼프도 괜히 뭐 사진 찍자고 뭐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만 만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핵 문제에서 뭔가 좀 진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동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운전자를 김정은이 안 만나줘 우리가. 아하. 네, 안 만나주니까 어쨌든 미국이 주도를 선수는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하겠다는 게 페이스메이커론이니까 어쨌든 미국이 만나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어제 그 백악관에서 뭐 그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비핵화의 어떤 그 집념을 털어버리면은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는 하지는 않지만 좀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여지는 생겼으니까. 네, 여지는 생겼으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달 말이죠. 그 경주에 오고 그러면은 다시 2019년 6월 달과 같이 판문점 깜짝 만남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특징을 네네. 우리가 지난 1기 때 봤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그 6년 전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있지 않을 그 좌석은 가능성이 없을 매우 것이다. 높다는 예.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조우가 에이펙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무언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군요. 그러면은 그냥 심심해서 만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은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제 접점이 이제 그 동결이 되겠죠. 오케이. 너 지금 알았어. 너 지금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더 만들지는 않겠다든지. 근데 그거를 예. 이제 동결이란 말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동결을 그냥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동결이 쉽지가 않은 게 또 동결을 하면은 북한한테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정말로 동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검증도 거 해야 되는 아닙니까?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검증을 하려면은 너 핵시설이 어디야? 예, 들어가서 그러면은 또 다 체크해야 거기서 되고. 신고를 예. 해야 되죠. 우리가 신고와 그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방송에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지만 결국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빤스를 벗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30년 동안 북핵 협상이 안 됐던 이유가 다 첫 단계 신고와 그 검증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네, 왜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동창리였나요? 네. 거기 뭐 폭파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노이 노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변까지는 우리가 없앨게. 근데 너 또 뒤에 숨겨 있지. 다 알아. 숨겨 있는 거를.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일단 영변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묘한 표현을 씁니다. 중단. 중단. 중단과 동결이 뭐냐? 그거는 어떤 잘은 모르겠지만 동결 그러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어떤 신고와 검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단 그러면 일단 북한이 하자는 걸 좀 믿어보자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결국 비핵화라는 게 이게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이 해체될 때 엄청난 세계에서 3위의 핵을 가진 나라였는데 야 니네 핵 다 토해내면 우리가 안전보장 해줄게라고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그걸 썼다가 지금 적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안보 우려가 그거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네. 케이스도 있었을 거고 뭐 이제 리비아도 그렇죠. 있죠. 카다피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랑에서 뭐 예. 죽은 거잖아요. 그 총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를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남북 간의 교류가 되고 뭐 신뢰가 쌓여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어.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정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되지 않으면 이게 비핵화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북한한테 그런 신뢰를 주려면은 우리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는 뭐 훈련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면서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일인데 정말 근데 대한민국에 그만한 각오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뭐 한겨레 신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는 조선일보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말로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한 너무 핵을 갖는 게 이상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그러긴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정말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라든지 그런 논의가 더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비핵화는 뭐 그게 뭐 참 뭐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저는 오늘 그 김윤영 위원과 이렇게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단호하게 딱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면 참 좋겠으나 이게 뭐 변수가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고 그 이슈들마다의 그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닥치는 그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관세라는 그러니까 미국발 트럼프발 관세라는 큰 파도가 앞에 있는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지난 3년간 사실 그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또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마 에이펙이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인데 그 와중에 또 북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는 또 없는 것이라서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참 큰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끝으로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 에이펙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면 우리에게 득이 될지 그거 한번 좀 짧게 언급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니까 뭐 한미 간의 어떤 뭐 정상회담이 관리적으로 보면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우리한테 그 너무 아픈 그 난제, 요 문제가 좀 약간 그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 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놓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트럼프가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깜짝 뭔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그런 거에 대해 대비를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북한은 우리를 떨쳐내려고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과연 여기서 만나느냐 뭐 경주나 서울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이동하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중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이 있고 또 우리가 호스 국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진짜 중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의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우리 한겨레 길윤영 논설위원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된 E&D 이니셔티브 그리고 이 동맹 뭐 자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얘기들까지 뭐 두루두루 한번 나눠봤습니다. 외교안보 혹은 통일 관련된 이슈들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슈들이기 때문에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시간 만들어서 이슈를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요 방송이 추석 특집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뭐 여러분들이 달력에 보면 빨간 날이라고 돼 있는 날 계속 방송합니다. 방송 봐주세요. 제가 안 나와도 봐야 돼요. 한겨레 TV 아닙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